할 건데 글쓰기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경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보고 또 글에 대해서도 사실은 글쎄 뭐 글쓰기가 뭐다 이렇게 글은 잘 안 가르쳐져요. 글은 잘 안 가르쳐지고 글 쓰는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우는 거예요. 잘 쓰여진 글을 통째로 외우는 거.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를 내서 외우는 거예요. 옛날처럼 하늘천 따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소리를 내서 좋은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글 솜씨는 앞에 친구가 글을 잘 못 써서 글을 배우고 싶다 그랬는데 실망스럽게도 글 솜씨는 잘 안 늘어. 참 잘 안 늘지 않아요. 또 글의 색깔, 문체, 문장의 구조 이런 뜻 말고 문장의 색깔, 문체는 대개 사람의 목소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또 타고나는 것처럼 잘 안 바뀌어요. 기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글 좀 쓰는 놈과 글이 안 되는 놈이 너무나 분명히 갈라져요. 그래서 어쩌다가 신문사에 취직은 되긴 했는데 얼마 해보면 자기가 느껴. 아, 나는 사실은 글솜씨가 별로 없었던 애구나. 야, 이거 뒤늦게 알게 되면 골치 아파.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뭐 글쓰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경제 얘기를 좀 합시다. 유스투스 메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1700년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오스나브리크라고 하는 서부 독일의 지방 향사, 말하자면 지방 귀족이에요. 그 지역에 나중에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유스투스 메저. 이 메저는 지방의 귀족이고 굉장히 논변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리에도 약간 이 브레인스토밍도 할 겸 내가 질문을 할 텐데 신속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시오. 이런 주제에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처럼 이제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학기 말 시험에서는 모두 평균 이상의 성적을 올리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니면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는 명제인가? 왜 거짓이죠? 뭐라고?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요. 전체 점수가 올라가는 그래서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 얼마만큼 존재해요? 그거는 만일에 중앙값이었다면 중앙값이었다면 정확하게 평균보다 못 치는 사람은 항상 절반이 존재하지. 다 열심히 공부하면 평균이 올라갈 뿐이지 여러분 전부가 평균보다 잘 시험 점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 잘 맞췄어. 또 하나 할까? 다음의 신문기사 보도는 true다. 아니야, false야. 둘 중에 하나예요. true다, false다. 신문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5세 이하 아동들에게 발병하며 발병률 100%, 치사율 100%인 치명적 유전 질병이 발견되었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었다. 고 시작하는 이 기사는 참이야 거짓이야? 응? 거짓? 왜 거짓이죠? 100%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바꾸지. 90%의 치사예요. 90%의 발병률. 트루스예요, 폴스예요. 이런 정도 문제에 쉽게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문에 이런 기사를 써달라 저런 기사를 써달라는 숱한 거짓말에 늘 속아 넘어가요. 늘 보면 이 기사를 써달라 저 기사를 써달라 하는데 나중에 가서 진짜 취재를 해보면 전부 거짓말인 경우도 많아. 분별력이 안 생겨요. 자, 시장은 문화의 독창성과 다원주의를 파괴한다. 아, 옛날에도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야? 18세기 사람이야. 자본주의가 진척됨에 따라 지역의 문화와 사회구조가 더 광역적인 시장에 의해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소도시는 지방 전체에 걸친 시장에 의해, 지방시장은 국가시장에 의해, 국가시장은 국제간 무역시장에 의해 잠식당하게 된다. 뭐 쭉쭉쭉쭉 나가다가 또 이런 말도 있어. 타지에서 수입된 상품을 경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신기함이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선조들은 시장의 자유 없이 살기를 고집했다. 시장의 자유 이런 따위 필요 없다. 우리는 시장을 민주화하기를 원한다. 말하자면 이런 주장이. 이 주장을 폈던 유스투스 매전의 지방의 귀족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늘 듣는 소위 반세계화 논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이미 300년 전부터 되풀이되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들어서 세계화의 폐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주장은 굉장히 오래된 주장이에요. 1300년 전에도 300년 전에도 또 1000년 전에도 또 2000년 전에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던 주장이에요. 시장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지역의 문화를 파괴하고 지역의 정치를 파괴한다. 지역의 미풍양속을 파괴한다. 좌우당간 더 큰 것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 광역적인 시장이 우리 작은 시골 동네에 와서 경제를 무너뜨린다. 그 얘기할 때 우리는 유스투스 매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 대단하세요. 상품의 신기함이 인간성을 파괴한다. 선조들은 시장의 자유 없이 살기를 원했다. 그 뒤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그는 강의 주제가 아니므로 빼버리고 말았는데 그 신기한 상품을 실어 나르면서 우리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천병은 바로 저 간악한 유대인들이다. 그 유대인들은 벌레와도 같은 존재여서 우리는 그들을 박멸해야 한다. 쫓아가서 그들의 소굴을 불태우고 그들이 가재도구를 챙겨서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그들을 밟아 죽이고 그들의 소굴을 불태우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200년 있다가 나치에 의해서 실현이 되었지. 그지? 루터, 종교교회가 루터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거의 그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독일인들에게는 굉장히 뿌리 깊은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반세계화 논변하고 똑같습니다. 지역 문화를 파괴하고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그래서 소위 문화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문화 상대주의가 오라
예를 들어서 문화에 등급이 있다고 보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문화에도 등급이 있는 것이다. 무슨 소리냐? 그거는 개인의 개성이 반영되었을 뿐이고 개인의 취향의 자유야.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야. 자, 두 주장 중에 하나씩. 앞에 주장이 맞다. 뒤에 주장이 맞다. 앞에 주장이 맞다. 노바디야? 그 왜 그렇게 확신이 없어? 앞에 주장이 문화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위계 질서가 있는지 얘기 좀 해볼래? 예를 들어서 설명해도 좋고. 예를 들면 뭐 이슬람이나 터키 같은 데서는 이제 아직도 뭐 신문 제도라든지 명예살인 같은 것들이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문화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것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뜻인가? 아니 그건 이슬람 사람들의 문화이므로 소위 서구적 세계관을 가지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가? 아니요. 반대의 주장인가? 그럼 문화 상대주의의 주장은 아니 그 뒤에 멋지게 넥타이를 맨 저마다 또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고 찾아나가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위를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위를 따질 수 없으므로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것이야. 외부에서 간섭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여기 지역 문화의 다양성 뭐 하는 말이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증거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대는 여성의 할례가 계속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어떤 독재 정권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인가? 반인권적 사태가 벌어져도 그것은 그들의 문화에 불과하므로 용인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인가? 간단치 않아. 많은 질문에 봉착하게 돼. 예를 들어서 뽕짝과 클래식은 위계 질서 속에 있는 것이다. 아니야. 개인의 자유야. 그건 문화 다양성의 하나야. 우열을 가릴 수 없어. 자, 뽕짝과 클래식이야. 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무슨 소리야? 우열이 있는 거야. 약간 들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오케이, 우열을 가릴 수 있다. 설명 좀 해줘보세요. 클래식 같은 경우는 명작 작곡가가 있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있는 반면 뽕짝은 쉽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춘석이라든지 김희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씩 고뇌 끝에 만든 작품을 쓴 분들하고 모차르트처럼 레퀴엠 이런 걸 불과 하루 저녁에 다 써내는 사람하고가 비교가 될까? 비교가 돼? 바로 이 질문에 무너질 것 같으면은 그렇게 고심이냐 아니냐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 왜 차이가 없지? 축구 같은 것도 사실 노동자들이 축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대중화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높게 발전한 거죠. 리그 같은 것도 있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스포츠인데 그 전에는 노동자들끼리 하는 그런 스포츠였는데 지금은 국제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지금은 뽕짝 같은 거는 이제 지금 되게
마니아적인 거지만 그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클래식처럼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을 잘 못 받잖아. 그 이제 기회가 아직 안 왔을 뿐이지. 보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뽕짝을 들으면 굉장히 당혹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판소리 같은 거 들으면 있잖아. 웬만큼 인내심이 있지 않으면 조용하게 뒤를 돌아서서 나가버려. 그건 뭐 두 번 강조할 이유가 없어. 야, 골치 아프다 이거. 골치 아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말하자면 아까 내가 뽕짝과 클래식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된 노고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클래식에 투입되는 노고가 뽕짝에 투입되는 노고보다 훨씬 깊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해. 그리고 클래식이 자극하는 감성의 부위하고 뽕짝이 자극하는 감성의 부위는 굉장히 달라. 응?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주장해봤자 사실은 그 반대 증거와 말하자면 비판의 예를 들어서 측면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 한국 사람들은 백인들 앞에서는 문화 다양성주의자가 되고 아시아의 후진국에 가면 문화 절대주의자가 돼. 자식들, 덜 떨어진 놈들 다 그러거든. 그하고 아주 우리보다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는 이런 백인들 앞에서는 결사적으로 문화 다양성,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라고 주장하다가 정작 저 후진국 같은 데 가면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딱 멸시하고 들어가지. 자식들 아직 이렇게 사나 그러면서. 응? 그 한국인의 이중적인 태도는 어떻게 하나. 이 유스투스 매저의 주장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답변해서 동시대 사람이야. 아담 스미스는 알지? 유스투스 매저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유스투스 매저 같은 애들이 주장을 했어.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답변했어. 도시는 시골의 생산물에 시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시 주민의 부가, 돈이 시골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량하는 등의 좋은 기능을 수행한다. 상업과 제조업은 시골 주민들 사이에 질서와 훌륭한 정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점차로 도입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전에는 인근 주민들과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서 그리고 영주들에 대한 노예적 종속 상태에서 살았을 뿐이다. 상업을 하지 않는 영주들은 말하자면 매저 같은 너희 같은 애들은 자기 토지의 생산물 중 생활 자료를 초과하는 것, 말하자면 자기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는 잉여의 대부분과 교환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 전부를 귀족 너 자신과 네 쫄병 가신들의 향응에 모두에 소비해 버릴 뿐이고 너와 같이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삶은 조금도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는 족속들이야 이놈아. 상업이야말로 너가 지배하는 세계를 너희 손아귀로부터 빼앗아서 주민을 잘 살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는 확실히 느껴졌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는. 야, 이게 이때부터 이렇게 굉장한 토론거리였어. 이때부터 굉장한 토론거리였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깜짝 놀랄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임마누엘 칸트야. 내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부르기를 아끼지 않는 위대한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위대하다는 것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도 다 알 거야.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뭐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어. 소크라테스도 아버지고. 칸트야.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어. 자연은 공민법만으로는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을 상호 이해에 따라 스스로 유나이트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상업정신이라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 봐. 기절할 문장이 나와. 돈의 힘은 국가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권력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다. 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 도덕군자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이라는 것은 쓰레기와도 같다. 돈을, 물질은 나쁜 거다. 응? 돈에 초연해야 된다. 돌을 보기를 돌같이 봐라. 뭐 최영장군. 이러면서 끊임없이 물질을 경시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우리는 자라난 사람이란 말이야. 명색이 나는 철학과 출신이야. 근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칸트 그러면 순수의 성비판, 실천의 성비판 이런 것만 하다가 말았단 말이야. 이 논문은 칸트 선생의 영구평화를 위하여라는 논문에 나오는 글이야. 영구평화를 위하여. 돈의 힘은 국가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권력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국가들은 굳이 도덕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고귀한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는 것이다. 물론 이론적 측면에서는 확약할 수 없다. 그러나 실천적 관점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바보들은 뒷골목에서 이렇게 얘기해. 야, 중국하고 일본하고 저렇게 싸우다가는 생각고 열도 앞에서 한판 붙지 않을까. 또는 어떤 바보는 더 심하게 이렇게 지가 뭐 좀 들은 게 있어.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해. 야, 중국이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나서 말이야. 그 무역 흑자를 거대한 미국 국채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는데 중국이 그 무역 흑자로 쌓아 올린 거대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패대기를 쳐버리면 미국이 망할 것이다. 응?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그럴듯하게 있어.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도 그런 얘기를 한 당국자들이 종종 있어. 소위 맞짱 뜨는 거지. 근데 칸트는 그 잘 안 싸우게 될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싸울 걸 잘. 왜? 싸우면 손해니까. 돈의 힘이야. 싸우면 서로 손해를 봐. 안 싸우게 된다는. 안 싸우게 된다. 그래서 약탈과 폭력의 체제를 거래와 평화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 상업정신의 힘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야. 칸트 선생이. 돈의 힘은 국가 권력 아래에 있는 모든 권력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기도 하고 신뢰가 생기면 돈이 따라오기도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게임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게임 이론은 이런 거죠. 뭐 죄수의 딜레마 뭐 이런 거 아니야? 서로 누가 먼저 배신을 때리는가 하는 이런 게임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신뢰가 굉장히 낮은 수준일 때 또 거래가 뜸할 때 그때는 지금보다 사기꾼이 훨씬 많았어.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에만 하더라도 서울역 앞에 있는 식당은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왜? 전부 떠내기 손님이잖아. 다시 올 손님이 아니거든. 내가 니를 언제 봤다고. 너 지금 배고픈 것만 약간 무연하게 해주고 바가지 왕창, 열차는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바가지 왕창 뜯어서 손님들은 서울역 앞에서 먹는 음식은 야, 역 앞에 무슨 음식점이 있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사무실 가로 가야 돼. 매일 단골 손님 있는 거. 근데 지금은 서울역 안에 있는 식당도 무지하게 좋아. 응? 나도 거기서 좀 저녁을 먹고 왔잖아. 내가 여러분 강의 때문에 시내에 있는 약속을 일부러 이쪽으로 옮겼어. 그래서 저녁을 지금 먹고 오는 길인데 급하게 막 집어넣고. 그거 맛있다니까.
옛날의 서울역하고 다른 거야. 돈의 힘은 사회가 성숙할수록 신뢰가 높아지는 사회가 되는 거야. 신뢰가 높아질수록 사람들 간에 거래도 잘 일어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엔진은 뭐냐? 엔진은 뭐냐? 상업정신이라는 거야. 장사꾼들의 정신이라는 거야. 잘 봐. 장사꾼들의 정신이잖아. 시장의 자유 따위는 없기를 원했다. 상품을 경계하고 그 신기함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어서라고 유대인을 때려 죽이라고 썼단 말이야. 그 당시 지식인이야. 굉장한 지식인이야. 뭐 사기꾼 아니야. 이 사람도. 훌륭한 분이야. 덕성이 있고. 그 당시 시골에서는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도시 자본의 힘을 경계하고 뭐 이런 분이지. 그런데 봐봐. 고귀한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힘, 그것은 상업정신이다. 장사꾼들 싸우는 거 봤어? 뭐 이런 거지. 함부로 시장을 비판하거나 더러운 자본주의라고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 시장이 하나의 보편적 기준을 확산시킨다. 모든 인간, all humankind라는 보편 가치가 성립하는 이상 하나의 범죄에 대해 지역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장이 전국에 걸쳐 그리고 광역적으로 끊임없이 하나의 보편 가격으로 수렴되는 본성을 가진 것처럼 이제 법률도 정치도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런 것도 시장이 확산시키는 가치의 하나다는 거야. 법의 일치.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살인죄가 되는데 미국에 가면은 무죄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계인들은 다 그걸 느껴.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았어. 하나의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은 시장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의 시장이 전국에 걸쳐 광역적으로 끊임없이 하나의 보편 가격으로 수렴되는 본성을 가진 것처럼 이제는 법률도 정치도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통합되고 있다. 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위대한 증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얘기들과 머리 나쁜 애들이 지멋대로 떠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에 솔깃해서 바보들처럼 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알지? 정의란 무엇인가? 며칠 있다 서울에다 온다 그러대? 이번에는 돈을 엄청나게 더 받고 온다 그러더라고. 장사가 되니까.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정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팔아서 지는 돈을 무지하게 벌었지. 자, 여러분들에게 또 골 때리는 내가 질문 하나 할까?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은 굉장히 복잡한 논리일 수도 있어. 굉장한 토톨로지일 수도 있고 또는 모순적인 어떤 진술에 대한 비판이야. 어떤 책이 있어. 그 책은 소위 Intellectual Property Right를 정면에서 공격하는 지적 공유제를 주장하는 어떤 책이야. 그래서 인류의 지적재산이란 인류 공동의 정신적 누적물로서 어떤 자본이나 어떤 개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이 널리
벽 위에 높게 걸린 촛불과도 같아서, 등불과도 같아서 누구라도 그 등불에 불을 붙여간다고 그 불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이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일 뿐 대자본이 그 지식의 가치를 독점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프라이스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지식의 해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거창하게 쓴 책이 있어. 그런데 맨 마지막 페이지 딱 보니까 무단복제 금지라고 딱 써놓은 거야. 자, 이때 여러분들은 그 무단복제 금지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야? 아니면 그러다고 주장할 것이야? 아, 알딸딸한 고민이 생겨. 내가 그래도 기자가 돼 보려고 꽤 그래도 내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정규재 선생이 질문 몇 개 하고 나니까 완전히 공황 상태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골 때리지. 어떻게 해야 돼? 그 지적재산권은 존중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 재판을 걸었다. 내가 그 책을 복사를 해서 써먹었어. 근데 그놈이 재판을 붙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주장해야 돼?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야. 현대도 물론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거는 철학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야. 그리스 소피스트들이 유행하던 시절에 어떤 논변가가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쳐서 절대로 논변에서 깨지지 않는 논리를 가르치겠다. 만일에 내게 공부를 한 다음에 누구와의 논쟁에서 진다면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돈을 다 돌려주겠다. 라고 비싼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쳤어. 그런데 어떤 학생이 나가서 별 돈벌이가 안 돼. 말하자면 변호사업도 해먹기 어려워. 그래서 스승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 응? 자, 이 스승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돼? 이 스승은 이기면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안 주면 되고, 지면 그놈이 이겼잖아. 그러므로 내가 옳았음이 입증되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물론 말장난이야.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의 법정은 그렇게 판정하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논리 훈련을 하기 위해서, 머리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해보자 이 말이야. 이런 말을.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똑같잖아. 그지? 어느 책임가가 intellectual property right는 개판이야. 그건 인류 공유 지식이야. 근데 왜 그거를 자본 너희들이 거기에다가 right를 설정해서 해적질을 하냐? 라고 규탄해 놓고 지 책에는 뒤에 무단복제 금지라고 붙여놓고 있다고. 이 더러운 놈이. 그럼 한글로 쓰여진 것은 전부 세종대왕이 판권을 갖고 있나? 재밌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큰 강의를 열었어.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중에 지식도 굉장히 아주 지식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열었는데 그 강좌를 무료로 일반에게 공개를 한 거야. 근데 그 무료지만 추첨을 해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러 사람을 뽑았단 말이야. 근데 추첨에 당첨된 누군가가 그 강의 청강할 수 있는 자리표를 인터넷에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팔았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역설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글을 쓰고 싶어? 이 친구가 한 유명한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어. 그건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번에 수석 기자를 뽑으면서 출제한 문제이기도 해.
폭풍이 닥친 허리케인이 닥친 어떤 마을에 어떤 생존한 상인이 폭리를 했어. 이 상인의 폭리는 불가하도다 하고 샌델이 극렬하게 비판을 했거든.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재난에 처해 있는데 지 혼자 돈을 벌기 위해서 생수 한 병에 1,000원에 팔던 거를 10,000원에 팔고 애 기저귀 하나에 3,000원 받던 거를 30,000원 받고 빵 한 조각에 젖은 빵 한 조각에 평소에는 500원 받던 것을 5,000원을 받고 있는 거야 이놈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샌델이 무참하게 그 폭리 상인을 부도덕하다고 공격했어. 자, 이 상인을 방어하시오. 자,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번 방어해보지? 뒤에. 그게 모든 것이 파괴됐단 말은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됐단 말인데 그 폭리라는 어떤 이익을 누릴 만한 유인가가 없다면은 과연 거기 가서 장사를 했겠는가? 그럼 그것은 보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보상이다. 또 자네는 제가 하는 것도 비슷한데 그렇게 이제 상인들에게 취하는 폭리가 부적합하다고 비판한다면 이제 아무도 그 지역에 이제 그 상인들이나 그런 기술자들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 지역은 오히려 그런 복구가 늦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인들이 취하는 폭리가 역설적으로 그 지역의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잘 맞췄어요.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봅시다. 연안박지원 시대에 서울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닥쳐가지고 많은 쌀집에 있는 쌀이 물에 잠겨서 썩어버렸어. 그래서 몇 개만 쌀집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쌀 장사들이 무지하게 쌀값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버럭같이 화가 났어. 사람들이 전부 홍수 때문에 굶어 죽을 지경인데 이놈의 쌀 장사라는 놈들이 쌀 가격을 가지고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니까 정조왕이야. 정조왕이 화가 나서 그 쌀 장사 비싸게 받는 놈은 모조리 모가지를 쳐버리라 하고 방을 붙인 거야. 그 방을 보고 서울시에 당시에 한성부, 지금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한 젊은 신하가 아니 되옵니다 하고 쫓아 들어갔어. 왜 아니 되느냐 하니까 그 젊은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양의 쌀값이 다락같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전국의 쌀장수들이 쌀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한양으로 올라오는 중인데 비싸게 팔았다고 목을 베라 하시면 결국 장사치들은 모두 돌아가 버릴 것이고 그리 되면 한양 백성들은 모조리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정조는 이 말귀를 알아들었어. 그래서 방을 붙인 것을 다 떼내고 불과 한 사흘 만에 서울의 쌀이 평소보다 몇 갑절이나 넘쳐났다는 거야. 그 이 자식보다 훨씬 낫잖아. 나 도대체 서울에 와서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책 팔아먹고 돈을 그렇게 벌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바보처럼 무슨 유치원 애들처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고 캠페인하고 지는 뒤로 돈을 엄청나게 땡겨서 가고 참 희한한 일이야. 자, 퀴즈. 오늘 퀴즈를 많이 내네. 라면은 10개밖에 없는데 배고픈 사람은 100명이다.
라면은 분할할 수 없다. 이게 곤란한 조건이야. 라면은 분할할 수 없다. 여러분이 보기에 그럴듯한 분배 규칙을 제안해 보시오.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봐. 내부터 시작할까? 주먹 다짐을 해가지고 제일 주먹이 센 놈이 먼저 먹는다. 라면을 먼저 한 개 가져간다. 또 자기의 기준은 뭐예요? 가위바위보 시켰어요. 가위바위보. 기회는 똑같다. equal opportunity다. 좋았어. 그 다음 미모 순으로 혹시 키를 세워서 아이들한테 먼저 노약자 우선 노약자 우선 기준은 우리가 늘 영화를 볼 때마다 되새기는 기준이야. 항상 신사들은 위험을 감수를 하고 노약자들은 안전지대로. 만일에 인류 최후의 날이 왔어. 그래서 우주를 향해서 노아의 방주를 띄워야 된다고 할 때 노약자를 보낼까? 아마도 그때는 모든 인류가 합의하기를 가장 젊고 생산 능력이 있고 머리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발달한 청춘 남녀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왜 우리 평소에는 노약자라 그러지? 왜 젊은 남녀가 먼저 먹으면 안 돼? 오케이. 그는 another case다. 그지? 자, 그 다음 친구는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돈을 많이 내는 순으로. 돈을 많이 내는 순으로. 경매 비슷한 거다. 그지? 왜 돈을 많이 내는 순서로 나눠주겠다고 생각했지? 왜? 거기 얼마나 필요한지 그 가치가 담겨 있어요. 그렇지. 근데 돈으로 바로 건너뛰면 좀 기분 나쁜 사람이 많아. 또 돈이냐? 빌어먹을. 돈이면 다냐? 어? 얘 얘기가 그런 거 아니야. 돈이면 다냐? 끊임없이 돈이면 다냐고 주장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고. 그래, 돈이면 다냐? 이 더러워서 이거. 그 젊은 애들 그리 몰려가 책 사주고 하는 바람에 떼돈을 벌었어요. 참 애들 손 비틀어서 부자 되기 쉬워. 근데 돈으로 바로 건너뛰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내가 약간 다른 경우를 예를 들겠어. 그게 정답이야. 오케이. 라면을. 근데 작년에 한국경제신문 입사시험에서 그 문제가 났는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썼어. 라면을 푹 익힌 다음에 내가 물론 직접 채점하지 않지만 이제 채점한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라면을 푹 익힌 다음에 골고루 한 젓가락씩.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거는 라면은 분할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어긴 거야. 그지? 그건 다 오답이지. 그러면 경매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숱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 오케이. 노약자?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 어떤 상황이라면, 라면의 쇼티지가 그다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노약자 우선 기준 오케이야. 근데 인류의 무슨 인류 차원의 뭐가 달려있다. 이때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그때는 주먹도 세고 머리 좋은 놈을 골라야 돼. 그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이거야. 라면을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자. 말하자면
가장 배고픈 자에게 라면을 주는 것이 맞아. 하느님이라면 간단해. 디디디디디 하고 스크린 한번 쫙 하면 너 딱 나와. 너 배가 고프구나 이래 나와라. 주면 돼. 근데 인간은 배고픈 자에게 라면을 주겠다고 선언되는 순간에 배가 고파요. 연기를 해. 연기를. 저마다의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연기를 하기 시작한다. 배가 고파. 노인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고 한 순간부터 모든 노인들은 내가 재산이 없어요. 우리 애는 버젓이 잘 사는데 이놈이 불효자식이 되어서 내게 돈을 안 줘. 그 자식아, 이 불효자식이라고 거짓말만 하면 20만 원이 주니까. 그러면 이제 손주들에게 사탕 사줄 수 있는 거야. 다 거짓말을 해, 인간은. 한국 사람은 특히 거짓말을 많이 해. 어디에 비교해서? 일본 사람들에 비교해서. 그런 증거들이 있어. 직관이 아니고. 위증, 무고, 사기. 쟤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500배에서 1000배 이상 많이 해. 비교가 안 될 정도야. 일본인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 물론 그것도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진 다음이야, 지금. 근데 그러면 자기가 가장 그 라면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럼 가진 옷부터 벗지. 옷을 내 주겠다. 그 라면은 뭐 내 신발 지금 필요 없어. 나 신발 이거 내 맨발로 다니더라도 라면은 먹어야 되겠어.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거야. 점점 라면의 나머지 개수가 줄어드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 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어. 나는 라면이 하나 남았다 이래도 어떻게 될까? 나는 왼쪽 팔 하나는 잘라도 좋아. 자기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내야 돼. 근데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의 보편적 잣대인 돈을 내도록 한다. 이 라면을 너는 어느 정도면 먹을 수 있겠는지를, 너가 가진 무엇을 어디까지 희생할 것인지를 증명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경매를 하게 돼. 물론 이 경우에 치명적 약점이 있어. 빌어먹을 돈 없는 놈은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쓰고 싶어도. 그런데 그러면 시장 원리가 부정되느냐? 아니에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오늘 저녁 한 끼 때거리를 해결하는 것은 1,000원짜리 라면에서부터 한 끼에 수백만 원짜리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준에 맞는 지출을 기대하면서 점포가 다양하게 지금도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상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시장경제는, 정치는 1인 1표지만 시장경제의 원칙은 1원 1표야. 그래서 마지막 1원까지도 다 소용이 있게 만드는 거야. 마지막 1원까지도. 정치는 박근혜 안 찍은 사람은 5년 동안 이빨을 갈고 있겠지. 노무현이 안 찍은 사람은 5년 동안 이빨을 갈았지. 근데 시장은 1원 1표는 그렇지 않아. 누구라도 자기 수준에서의 적절한 지출을 한다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 현실을 관통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 할 때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그 케이스예요. 라면은 10개, 일자리는 먹을 사람은 100명. 그럼 이 얘기를 바꿀 수 이대로 바꾸면 돼. 누군가가 배고픈 자에게 먼저 그 자리를 주라. 또는 노약자 순으로 자리를 주라. 그랬지. 자네가. 노약자 그랬나? 오케이. 똑같은 질문이다. 일자리는 10개밖에 없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100명이야.
자, 배고픈 자에게, 노약자에게 먼저 줄까? 그때 이 규칙은 어떻게 되지? 야, 이거 기분이 약간 묘해지는데. 라면은 내가 쉽게 양보할 수 있어. 왜? 지금 내가 배가 불렀으니까. 그지? 야, 나 기자가 되고 싶은데 빌어먹을 기자 뽑는 거는 3자리밖에 안 되고 5자리밖에 안 되고 신문사들 뽑아봤자 키껏해봤자 6, 7명 뽑는데 지원자는 100명이 200명이다. 이때 너의 분배 규칙은 뭐냐? 기자의 잡에 대해서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냐? 그 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라면에 대해서도 진지한 해법을 낼 수 있어. 누구에게 무엇이 돌아가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얘기로 돌아가면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고 하자.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가격이 무려 한 대 20억 원이야.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누가 갖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사회체제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이 친구가 책에 쓰고 있는 얘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 정의란 그것을 가지기에 가장 적당한 자가 그것을 갖는 것이라고 justice를 정의했는데, define 했는데, 자,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그러면 누가 가져가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배분 시스템이냐? 20억이나 하기 때문에 부자만 가지게 되는 이 현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부자라고 해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져서 되겠는가? 자, 여기에 30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누가 가지는 게 가장 정의로울 것이냐?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겠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는 돈이면 다다 하는 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거다 라고 후라이를 치면서 돈을 무지하게 벌었거든. 그럼 내가 샌델이 여기 100명이 앉아있어도 이렇게 물을 수 있어. 야, 샌델아, 그럼 너는 누가 그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줄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하니? 아, 이 순간에 얘기들이 달라져. 그지? 그럼 샌델은 혹시 이츠하크 펄만이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 자식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임마 달라. 사라장이야 임마. 어떡하지? 이 사태를 하나의 추가적인 질문으로 바로 무너지는 정의규칙이야. 그거는. 그러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국민투표해야 되나? 국민투표를 할 것인가? 자, 이 5대밖에 없는데 그럼 1등부터 5등까지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애들까지 투표에 참석을 해야 되나? 투표에 참여를? 이야, 이거 골치 문제가 자꾸 생겨. 바이올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될까? 참여시켜야 된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오케이. 한 나라의 국정을 끌고 가는 일은 바이올린 연주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자, 대통령을 뽑는 투표에 국가 운영이 뭔지 모르는 어린애들도 투표권을 줘야 돼. 말하자면 여러분 같은. 기분 나쁘더라도 잠시 받아들여. 이야, 이거 골 때리는 질문 아니야, 이거. 야, 이거 골 때리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돼?
그럼 우리는 쉬운 해결 방법으로 이럴 수 있어. 야, 바이올린 거 우리 잘 몰라. 언놈이 연주하거나 들어보니까 막 머리만 낑낑거려. 오케이. 그러면 바이올린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위임합시다. 커미티를 만들자.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탁합시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위원회라고 9명짜리 위원회인데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빌어먹을 서울대 교수가 8명이야. 그럼 온 국민들이 반대하겠지. 이 더러운 자식들 말이야. 전부 하면 서울대 음대 졸업생들에게만 주려고 달라들 거다. 안 돼. 꼽혀. 이야, 이거 그럼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지? 뽑아놓고 보니까 빌어먹을 서울대 출신 음대 교수들만 잔뜩 들어와 있는 사태가 벌어졌어. 이야, 이 더러운 놈들이야.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지.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놓고 보니까 전부 지역당이라고 혈연, 지연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와 있는 놈들이야. 연대 출신 감독이 되면 전부 연대 출신만 써서 국가 전력이 총체적으로 1급 선수들로 구성이 안 돼. 할 수 없이 히딩크를 데리고 와가지고 박지성이도 발굴하고. 이 정치 무능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노?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의 디스트리뷰션 문제나 정치에 있어서의 디스트리뷰션 문제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아.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 하나 분배하는 것조차도 마땅치가 않다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그럼 이 위원회의 유효 의사 정족수를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전체 나머지 표결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저 다수이기만 하면 돼. 이런 규칙도 있을 수 있어. 과반수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일반 규칙은 이렇게 생각해. 사회적, 그러니까 지지율, 어떤 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민주적이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이제는 함부로 답할 수가 없어. 아니다.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민주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넌 명제야. 그럼 낮아질수록 민주적이었다. 이거는 좀 이상하게 보여. 그지? 말하자면 민주성이라는 말 속에는 정당성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야, 겨우 10% 지지 얻어가지고 나머지는 9% 쫙 얻고 후보들, 다른 후보들은 10명 중에 9명은 9%의 지지를 얻고 한 명이 10% 얻어서 다수결로는 지가 1등이 되었어. 야, 정말 그걸 우리는 대표성이 있다고, 정당했다고, 정당한 민주적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면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소위 그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되는 의결 정족수를 높여가. 마지막에는 100%가 있어. 그지? 전원일치, 만장일치, 전원합의. 소위 우리가 늘 입에 여러분이 기자가 혹시 되면 지금도 아마 여기 신문에 찾아보면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가 숱하게 나올 텐데 그 합의 제도가 말하자면 만장일치 제도잖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소외된 자가 없어야 된다. 응? 자, 만장일치가 가장 민주적이다? 만장일치가 민주적이지 않은 이유를 누가 설명해 볼 사람? 저는 2년 전에 북한에서 왔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봤을 때 북한에서 항상 투표율이 100%고 만장일치였습니다. 근데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
국가가 아니고 독재 국가잖아요. 어. 그런 걸 봤을 때는 만장일치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민주적이진 않지만 좋은 방법이기는 할까? 그러니까 그 억지로 근데 왜 남한 사람들은 말끝마다 사회적 합의라 그래? 사회적 합의는 반대자가 없어야 돼.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가까워질수록 정당성을 갖는다고 착각하는 습관이 있어. 응? 근데 만장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만장일치 안건에 반대할 만한 애들을 겁을 주거나, 그지? 만장일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대할 만한 아이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썩 반대할 것 같으면 가서 임마 찬성해 라고 조인트를 까야 돼. 둘째, 돈을 주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확 보내버리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야. 아예 반대표가 있을 만한 안건은 지도부로 위임을 하는 거야. 이런 복잡한 일은 우리 위대하신 지도자 동무께서 결정하시도록 넘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항상 당원증을 들고 찬성표만 던져. 그럼 만장일치가 돼. 그러면 그 만장일치의 민주성을 소위 가지고 독재자는 독재를 하는 거야. 많이 키워왔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민주주의라고 불릴 만한 구조인데 사실은 무참한 반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사회적 합의 또는 만장일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개 만장일치 제도 하에서는 어떤 디시전을 정치국 서기장에게 위탁해, 위임해. 말하자면 이런 거야. 그러면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결정되는 거는 뭐냐? 이런 걸 결정해. 착하게 살자. 다 전원합의야. 위대한 조국을 결성하기로, 위대한 조국을 향해서 우리 가열찬 투쟁을 하기로 만장일치 합의를 봐. 그러면 그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위대한 지도자 동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장일치를 얻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추상적인 구호이거나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는 구호를 내걸어. 예를 들어서 안철수의 현상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야. 착하게 살자 하고 지가 착한 듯한 얼굴을 하면서 다니면 젊은 애들은 다 좋아해. 정치개혁을 하자. 그래서 어떤 걸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답이 없어. 그냥 정치개혁이야. 어떤 개혁이냐라고 말하는 순간에 절반의 지지자가 떨어져.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또 절반이 떨어져. 그래서 다수 대중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절대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늘 듣기 좋은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어린애들은 좋아하지. 네, 실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결정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말만 아름답게 하면 숭배해라. 어쩌면 되지? 10분 후에는 끝내라 이렇게 시작하려 하니까 끝내라. 그럼 다 넘어가자. 왜 안 넘어가나? 잘라놨나 어디? 안 넘어간다. 자,
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요즘 석유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어. 석유는 고갈되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왜 아니지?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그 로마 클럽에서 보고를 할 때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가 이미 다 고갈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석유를 채굴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그 당시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이 석유가 고갈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래프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 재밌지? 이 얘기 처음 듣지 아마? 하도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뭐 망한다, 지구가 망한다, 뭐 파도가 불어나서 온 도시가 다 잠긴다, 에너지가 다 고갈된다 이런 얘기만 듣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일 거야. 근데 석유는 고갈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말하자면 지구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석유가 발견되고 있는 중이에요.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쌀, 밀, 이거는 밀 가격인데 Inflation Adjusted Real Price, 명목 가격은 아니고 명목 가격은 물론 올랐지만 실질 가격은 떨어져. Real Price는. 그래서 농민들이 크게 부자가 안 돼. 이제 이유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다이어트를 걱정해. 이렇게 싸졌기 때문에. 응? 계속 먹거리가 싸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사람들은 모든 주부들에게 마이크만 들이대면 식탁 물가가 올라서 큰 걱정이라고 해, 이게. 근데 그거 착각이야. 굉장한 착각이야.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냐?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 전체 식비는 올라가. 근데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면 치즈만 해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 그지? 옛날에 어디 그렇게 먹었나? 말하자면 많이 소비하는 거야, 우리가. 세계는 양극화되고 있다? 아니에요. 세계는 점점 평평해지고 있어. 아, 그럴 리가. 미국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번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통계가 몇 년 있으면 또 나올 거야. 왜? 500만 명의 가난한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미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그 500만 명만큼 또 미국은 가난해진 거야. 양극화 더 된 거야. 맞아, 틀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계속 양극화되고 있어. 왜?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저 진실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번에 500만 명의 가난한 이민들이 또 미국 시민이 되었잖아. 그러면 그 500만 명이 또 미국을 더 가난하고 또 더 양극화된 사회로 만든단 말이야. 그전에는 그 통계조차 없었어. 중국도 양극화되고 미국도 양극화되고 일본은 심각하게 양극화되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양극화되고 있어요. 근데 왜 세계는 평평해지고 있느냐? 국경을 싹 걷어내고 인류를 전체의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중산층이 매년 쏟아지고 있어. 그래서 하느님이 본다면 만일에 지구의 관리자가 있다면 지구의 관리자가 지구를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자식들 잘하고 있군 이렇게 느낄 거야. 왜? 지구는 훨씬 잘 살게 되고 훨씬 평평해지고 있어. 그래서 온 서울역 앞에 롯데마트에 내가 지나오는 데만 전부 중국 애들이야. 정말 환장하겠더만. 그래서 내가 지나오면서 고맙다 아그들아 이러면서 왔어. 전부 중국이에요. 옆 동네. 그 걔들이 부자가 된 거 아니야? 그래 점점 평등해지고 있는 거야. 지구는 개별 국가들은 양극화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중국, 인도 이런 애들이 중산층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구의 관리자가 있다면 지금의 지구에 만족할 거다. 정의가 또 실현되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애들이 좀 굶고 더 가난해지고 왜 일 안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중국 애들과 인도 애들이 좀 먹고 살게 되었다. 좋은 일이잖아. 그게 좋은 일이 아니면 무엇을 좋은 일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망해가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세계가 망해가고 있다고 잘못된 얘기를 전파하는 놈들이 너무나 많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앞잡이들이 언론인들이에요. 미치겠어. 세계는 양극화 사회에서부터 점점 가운데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 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사실 재밌는 얘기들 많은데 중간에 다 생략해버렸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대학 공부를 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하는 동안에 지적 훈련이랄까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고 살아왔어요. 오늘 아마 여러 가지로 평소에 잘 안 듣던 얘기를 좀 들었을 텐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서 언론인이 되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찌꺼린다면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어요.